수익성에 관한 1차적인 판단을 하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부지 모색을 하고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요. 여기서는 이제 법이라든가 뭐 기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좀 더 이제 구분해서 세분해서 하죠. 근데 어딘가 그 뒷부분을 보다 부동산 관리 쪽인가 그쪽을 보다 보니까 예. 타당성 분석에서 수익성 분석을 하고 있길래 수익성 분석하죠. 경제성 분석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략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나왔을 때 있죠. 그러니까 돈이 비용이 지출이 되면 비용 대비 수익의 크기 있죠. 계략적으로 했을 때 이게 이거보다 커야 되거든요. 비용보다. 그래서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타당성 분석 안에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원래 이게 이제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의 분석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어디로 또 가시게 되냐면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또 있어요. 예, 그거 지금 제가 봤어요. 예. 그럼 여기를 가면요. 여기는 크게 나누면 시장 분석이 있고요. 경제성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면은 요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재무적 타당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자료를 넘겨받아서 이걸 가지고 수익률 산정이나 이걸 구체적으로 합니다. 요거 할 때 이제 무슨 기법 쓰냐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씁니다. 그래서 순형가법 외에 수익성 내부 수익률법 이런 것 있죠. 예, 그거 적용해서 판단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줄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제목을 달아서 번역한 대로 나와서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출제할 때는 이렇게도 써줍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이게 원래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 타당성 분석하는 것만 해도 그게 책자 한 권으로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누가 그 자료도 분석을 하냐면 감평사들이 분석을 합니다. 감평사들이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도 평가사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평가사들이 이제 만든 자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론에 좀 치우쳐서 하는 게 있고 뭐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이고. 예. 아, 그런가요? 이따가 오전 수업 마치면 남아서 공부하시나요? 공부하시면 제가 이따가 저기 커피를 한 잔씩 올려보내드리고 그냥 가시면 뭐 방법이 없고. 예? 아, 아시안 게임 보러 가셔야 돼. 아니, 어저께 뭐 축구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도 종목도 보셔야 되나요? 그렇군요. 예. 지금은 그 올인하셔야 돼요, 진짜 올인. 8월 다 가고 있는데요, 그죠? 일정표 보면은 뭐 9월 달하고 10월 달도 간결하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보고, 그죠? 10월 달에 아마 여기 백선이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백선이. 그리고 9월 29일 날 이제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제 개론 특강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포맷을 놓고 하여간 고민 중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게 나을까? 어떤 걸로 정리해 드리는 게 더 낫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딴 데는 중요 단원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드렸는데 여기는 9월 29일 날 대전 특성화를 봤을 때는 전단원 기준해 가지고 전체 중요한 지문 쭉 깔아가지고 정리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현재는 가닥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 간 겁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이제 9월하고 10월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그 마무리를 어떻게 이제 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적의 편차가 이제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으면요. 웬만한 내용은 들으면 용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본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건은 이거를 시험지에서 지문으로 만났을 때 그 답을 이제 빨리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이제 좀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있으면요. 동영을 한 5번 돌고, 백선을 돌고,
그 다음에 뭐 별도의 강좌지만은 지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 돌고 그러면 이게 반복이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거를 조금씩만 가다듬으시면은 뭐 정리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동영을 봤을 때 안 되는 파트가 걸리면은 그거를 해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덮으시면 소용이 없고. 그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합격한다고 그래가지고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는 내년에 이 학원 저기 그 광고할 때는 합격률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요. 합격률로. 그죠? 그죠? 아, 커피들을 또 갖고 오시느라고 그러신 거군요. 그래요. 어차피 뭐 오늘 오전에 나오신 거니까. 이따 저기 고총각은 저기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 박총각하고 둘이. 그래야지 둘이 커피 날라야지 뭐. 쭉 해가지고. 자, 여기 그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제목대로죠. 우리가 이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뭐에 기초해서? 요 프로젝트 있죠. 그러니까 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사업 자체 자산이 있죠. 얘를 담보로 해서 뭐를 조달하는 거예요? 예, 자금을 조달을 할 때 그때 얘네도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뭐를 담보로 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이거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ABS에 대해서 그때 한번 구조 설명해 드렸죠. 이거. 우리가 왜 자동차 회사도 미래에 들어오는 할부금을 담보로 해서 이 증권 발행해서 이 자금 조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얘들도 똑같거든요. 만약에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깔게 되면 도로 사용료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중도금이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기초해서 얘를 발행해서도 뭐를 조달할 수 있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을 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약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러면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투자자에게 수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익은 현금 흐름과 프로젝트 사업 자체의 뭐를 이 자산을 기초로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투자 사업에 이제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이 계약에 따라서 투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수익을 받는 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어디에 기초해서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수익이 제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관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두지 않고 이 현금 흐름은 별도의 무슨 계정을 만들어서 위탁 결제 계정을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게 우리가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랬었죠. 여기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현금 흐름만 갖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해 주는 건 아니고요. 현물로 줄 수도 있어요. 원래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게 이 원유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를 우리가 시출을 해가지고 원유를 발굴해 낸다는 거는 실상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업 기간도 장기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근데 터지기만 하면 막대한 뭐를 기대할 수 있어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물로 받는 걸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사업주의 신용이 있죠. 프로젝트 금융으로 자금 조달할 때 사업주의 신용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예? 안 중요하다고 이거. 사업주의 신용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물적인 담보 있죠. 부동산 이런 거 담보로 제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안 해야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사업주의 신용과 담보를 제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라고요. 프로젝트.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프로젝트 금융이라고요. 프로젝트의 기초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그 1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도로, 터널, 항만, 발전시설 등의 대규모 공공사업이 주된 적용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PF가요. 사회 간접 자본시설에 관련된 PF가 있고요. 부동산 개발 관련된 PF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 금융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도 PF를 이걸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래간만에 왔네. 이번에 시험 보는 거야? 원수업체 했어? 원수업체는 했네. 잠깐만, 우리 이번에 새로운 총각도 원수업체는 했나? 그래. 수험번호도 나왔겠네. 수험번호. 그래. 될 것 같아? 내년? 내년은 무슨 내년이야. 올해 저기 1차는 해봐야지. 1차는 도전해봐야지. 이 정도 시간이면 죽기 살기를 열심히 하면 1차는 될 수 있어. 올해 1차 해놔봐. 본인은 제일 늦게 나왔는데 1차가 되면 여기 다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각오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여기 그냥. 이게 지금 기본적인 것만 조금 되시면은 가능도 하실 텐데, 그죠? 이거는 이거 기본이라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도 나온다고 이거 나왔던 거고 사업주의 신용은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증권 쪽에 가게 되면요, 이거 발행자의 신용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증권 자체, 그죠? 프로젝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는 통상적으로 일반 대출 금리보다 낮다 그러니까는 틀렸다는 얘기죠. 얘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주는 건데, 돈을 빌려주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금융기관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리스크가 큰 사업에서는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죠. 선별해서 대출해 주니까. 그러니까 수익 구조는 좀 괜찮은데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예전에 저축은행들에서 많이 대출해 준 거죠. 근데 저축은행도 사업성만 보고 대출해 주면 관계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리베이트 이런 거 받겠다고 무리한 대출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불거진 거죠. 그리고 5번에 보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념상 비소구금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소금융이 일반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요 투자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뭐가 낮으면, 신용이 낮으면요, 시중은행에서 또는 주거래은행에서 이게 융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이거를. 근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괜찮다고 보면은 은행에서는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자 형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투자자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회사의 구성이 대부분 합자 회사예요. 그러니까 합자 회사라는 거는 투자자는 유한 책임 사원이고요. 개발업자들이 무함 책임 사원이 돼요. 그럼 얘네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으로 책임져야 되지만 얘는 자기네가 출자한 지분만 책임지면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죠.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경영에는 관여할 수가 없고 돈의 흐름에 대한 것만 별도로 계정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도 이 사업에 들어갈 때는 뭐를 요구하냐면 지급보증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급보증이 안 이루어지면은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제 시중은행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걸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급보증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사회 간접 자본시설에 투자 운영할 때 프로젝트금을 조달할 때 만약에 시중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이 투자 들어갈 때는 정부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운영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뒤에 가시게 되면은요, 이번에
그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이거 기출이거든요. 이 방식으로 2번을 물어봤어요. 2번. 틀린 거는 당연히 3번이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식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5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은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할 때 보면 이제 시행사가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기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시행사가 하는데요. 시행사는 돈은 없어요. 이 업무만 하는 거고요. 시공사는 말 그대로 이제 건설사 이제 이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 IMF 전에는 시공과 시행을 같이 했는데 IMF 터지면서 건설사들이 많이 부도나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분리시킨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랬을 때 시행사만 보고는 돈을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시행사는 누구를 같이 끌고 들어와야 돼요. 시공사를 같이 끌고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얘를 보고 돈을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지급보증 쓰는 거예요. 시공사가. 만약에 잘못되었고 시행사 부도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가 책임 완공해 주겠다라고 각서 다 쓰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대출해 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4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하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시행사 시공사의 논리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3번에 가게 되면은요, 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자금 동원 방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기초하지 않고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요 지문이 뜬 거예요. 떴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업주의 신용 중요하지 않고 뭐 제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물적인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1번 지문에다 이걸 깔아준 거예요.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자산을 뭐로? 담보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걸 이거하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 프로젝트 회사 자체가 서류상의 명목 회사더라도 기본적인 뭐 집기나 뭐 기본적인 자산, 기초 자산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것이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을 유인 지문으로 주고 답은 한 3번쯤에다 깔아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만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그리고 3번에 보면은 그 2번 지문에 리치에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다는 점에서 신디케이션과 공통점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리치는 무슨 투자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 방식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신디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요거는 부동산 전문가 있죠. 개발업자들하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결합을 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 운용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려고 그러면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는 게 유리하거든요. 이때 결성되는 게 리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5번에 보면 신디케이트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해서 공동으로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4번에 신디케이션 나와 있는데 신디케이션이 여러분들에게 출제가 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를 구분하는 것 있죠.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신디케이션이 무슨 금융에 들어가겠어요? 지분금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4번 문제의 5번 지문에 가시면 합자회사 형태의 신디케이션의 경우 아까 합자회사 얘기해 드렸죠. 개발업자는 무한책임사원이고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이고 자기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얘기고요. 4번에 보게 되면 개발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사모 방식이고요. 개발사업의 규모가 클 때는 공모 방식에서 자금을 모집하도록 돼 있어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모라는 건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사모라는 건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아셔야 되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있는데요. 투자 회사에 가면은 자기 관리 있고 위탁 관리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죠. 그죠? 네. 그럼 세 가지가 있을 때 여기서 실체를 갖고 있는 회사는 얘 하나밖에 없죠. 주식 형태로. 얘네는 다 무슨 회사예요? 명목 회사죠. 그러니까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어디에다 위탁을 줘야 돼요? 자산관리 회사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죠. 그렇죠? 자산관리 회사에다가. 자, 그러면 자기관리 위탁하고 기업조정이 있을 때 최저 자본금이 얼마예요? 네? 아니 5억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안 돌아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왜 자꾸 저기 하냐. 우리가 그때 시옷하고 치옷이 있다고 그랬죠. 얘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5억, 3억, 3억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설립 자본금이 가야죠. 이게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드리면 그냥 보지도 않고 여기 적었던 순서에 입각해서 5억 그냥 바로 나가면 틀리다고요. 그죠? 1번 지문에 다음 중에서 틀린 거 골라라 그랬는데 설립 자본금이 5억 그러면 이거 맞네. 그러고 밑으로 내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설립 자본금은 얼마고요? 5억, 3억, 3억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이 있죠. 이게 70억, 50억, 5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주식 공모라고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이에요. 2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바뀐 거예요.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얼마 이상을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 조항 적용 안 받고요. 얘는 뭐도 가능해요. 3호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식 분산이라는 거는 1인당 주식 소유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그죠? 네. 그 자본의 몇 분의 몇을 초과하지 못해요. 100분의 50. 얘는 이 조항 적용합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이게. 근데 작년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기억은 해야 되는 거죠. 얘네가 요거 바뀐 다음에는요. 한 3번 정도 인용을 했어요. 한 번 바뀌면 꾸준히 써줘요. 바뀌면 숫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이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5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있죠. 네, 기간 이내에는 처분이 뭐가 돼 있어요? 제한이 돼 있어요. 그죠? 처분 제한이 몇 년이에요? 처분 제한이. 요게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의 조문이고요. 이게 시행령에 들어가면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있죠. 5년 이내잖아요. 5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국내 부동산이 1년, 국외 부동산이 정관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얘는 이 조항을 적용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이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말 현재 그죠? 총 자산의 얼마 이상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중에 70 이상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부동산으로. 그죠? 얘는 이 조항을 적용 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채 발행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 자본의 몇 배? 2배. 주총의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 범위에서. 그렇죠? 이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라도 기억을 해주면 되죠. 얘네는 수치를 물어보니까 수치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투자회사법에서는 이제 저거 기초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치할 수 없다고요.
상근 직원이나 임원을 우리가 고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용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 5번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 증권화라고 되어 있죠. 자, 증권화라는 것은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채권을 유동성이 높은 자본시장의 증권으로 전환하는 걸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하고 증권화를 같은 선상에서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는 무슨 발행을 통해서,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만 유동화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으로는 ABS, MBS, 그 다음에 리츠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ABS는 증권 발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 집합이 부동산을 포함하는 일반 자산이지만 MBS는 주택자당 채권 하나만 유동할 수 있다는 거죠. ABS는 모든 자산을 유동할 수 있는데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에 있으면 MBS는 주택자당 채권 하나만 우리가 유동할 수 있다. 리츠는 소액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부동산에 투자한 후에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채 증권에 해당이 된다니까 틀렸죠. 얘는 무슨 증권? 지분 증권이죠.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집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틀렸다는 얘기고요. 6번에 가면 이제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죠. 근데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얼마 이상? 70억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차입 및 사채 발행을 자기 자본의 2배 범위로 할 수 있는데 주총의 의결이 있으면 몇 배? 10배 범위까지도 차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서는 이걸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는 게 국내 부동산은 몇 년?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일인가 특별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얼마를 초과해서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7번에 자 1번에 보면 기업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공모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그게 얘한테 적용하는 특례죠. 얘는 사모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법의 기준 공개 모집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5인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죠. 확보하는 것보다 상근으로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도 이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은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해서 자산을 관리하도록 돼 있죠. 얘네들은 무슨 회사니까? 서류상의 회사니까 자산의 투자 운용을 누구에게? 이거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을 주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는 오로지 이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죠. 그래서 얘가 자본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응?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관리 있죠. 얘는 자기가 직접 실체가 있는 회사로 자기 자산을 자기가 관리 운영하죠. 얘 자본금이 얼마예요? 70억이잖아요. 자산운용 전문력을 몇 사람 이상을 상근으로 둬야 돼요? 5인 이상 상근으로 둬야 돼요. 똑같다고 얘기해도. 얘들이 못하는 거 얘가 해주기 때문에 얘도 자본금이 얼마 이상? 70억 이상. 자산운용 전문력을 5인 이상 상근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억이 안 나면 얘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관리를. 자산관리 회사의 그 자본금이나 자산운용 전문력이 기억이 안 나면 자기관리 회사를 생각을 하시면 똑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그랬으니까 얘는 자문회사가 아니라 누구? 자산관리회사를 얘기하겠죠. 그죠? 여기는 그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투자 자문회사는. 그래서 투자 자문회사는 자본금이 얼마?
얘는요. 응? 10억 이상, 10억. 자산운용 전문력을 3인 이상 상근으로 둬야 되죠. 그래서 이 투자자문에서는 대부분 감정평가 법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게 되면 8번에 2번에 가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된다고 돼 있죠. 예, 근데 그거는 한시적으로요. 올 연말까지 있죠. 연말까지는 100분의 얼마만 50만 배당해주고 자산을 내부에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문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 준다는 것은 원래 조문에 있는데 지금 예외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요 조항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이 되니까 틀렸겠죠. 80% 이상. 근데 그 중에 70% 이상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9번에 가시게 되면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 다시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의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이 되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의 주주 1인당 주식 보유한다는 50%.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기업구조형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적용에 제공하는 것은 얘는 적용 안 받죠. 3호도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5번에 기업구조형 부동산 투자에서도 주주 1인당 주식 소유인도가 50%로 제한된다는 것도 틀리죠. 얘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특례사항이니까. 그래서 답이 4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5사람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력을 상근으로 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부동산 이제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서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보다 부동산 직접 투자를 선호한다는 게 틀렸겠죠.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주식시장에다 투자하겠죠. 직접 투자하면 걔를 매각을 해서 현금화하기까지가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시장에다 내가 주식을 매입했으면 주식시장에다 걔를 주식을 처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11번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투자회사를 도입한 정책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있을 때 그거는 4번의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겠어요? 유동화 중개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설립한 게 주택금융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금융공사에 이제 그 취급하는 보증을 수거하나 아니면 운영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뭐 있냐면 보금자리론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연금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금자리론이 일반적인 모기지론 얘기하고요. 여기 있는 주택연금이 일반적인 영모기지론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가입 연령을 보게 되면 얘는 몇 살 이상? 네? 여기 19세 이상. 그죠? 여기는 소유자 및 배우자가 몇 세 이상? 네,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상환 방식이 보게 되면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또는 체증식으로도 가능해요. 그죠? 근데 40세 미만은 체증식으로는 융자받을 수 없어요. 체증식은 젊은 세대쯤으로 가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원리금 계산할 때 저당 상수 곱하죠. 원리금 균등 분할로 상환했으면 여기는 주택연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감채인계수 쓰는 거예요. 주택연금 계산하기 위해서 뭐를 쓴다? 감채인계수로. 원리금 균등 분할할 때는 저당 상수를 쓰는 거고. 그렇죠? 얘는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조기 상환 가능하죠.
얘는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연금은. 얘도 조기 상환 가능하죠. 얘는 조기 상환에 따른 뭐를 물어야 돼요? 수수료 물고, 얘는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죠. 얘는 이자율을 무슨 이자율 써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변동금리 쓰죠. 얘는 무슨 금리로? 고정금리를 쓰죠. 얘네는 융자금은 계약을 할 때 일시불로 지불하죠. 그죠? 상환은 무슨 상환을 해요? 분할 상환을 하죠. 근데 얘는 융자를 어떻게 해줘요? 분할해서 지급해 주죠. 상환은 일시불로 가죠. 그렇죠? 그 차이점이죠. 기본적인, 그러니까 얘는 대출 잔액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구조고요. 얘는 대출 잔액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요. 13번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가 있는데요. 소유자 및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되죠. 그렇죠? 혹시 또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 거기 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만 60세. 그냥 60세. 그냥 60세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닌 거예요. 또 만이 안 들어가 있다고 틀렸다고 또 막 하셔가지고 또 제가 한번 기출해서 한번 저기 그냥 60세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저거 만이라는 표현을 꼭 넣지는 않아요. 그냥 60세 이상 그러면 되는 거예요. 꼭 만을 넣었다 안 넣었다 가지고 그렇게 설마니 틀리게를 그렇게 해주겠냐고요. 그죠?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확정기간 방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만 연소자, 배우자 중에서 연소자의 나이 기준에서 기간은 좀 틀려진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5번에 주택연금 지급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지급하고 주택금융공사는 뭐만 발급해 주는 거예요. 보증서. 지급보증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택연금은요. 사실상 소유를 본인이 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소유권이 자녀 명의로 돼 있으면은 주택연금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당해주택을 담보로 받고 있는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이걸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시불로 이 주택연금 받아서 얘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 50%에 해당하는 돈은 이제 먼저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가 또 차이점이 있냐면요. 농지연금이라고 있죠. 그렇죠? 예, 농지연금은 여기는 몇 세 이상? 65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영농 경력이 있죠. 이게 5년 이상인 사람. 여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보증금 받아서. 여기는 이제 그 담보로 잡힌 이제 농지 있죠. 농지. 농지를 본인이 직접 계속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임대를 주고 있더라도 농지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농지를 자기가 계속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작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플러스의 구조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연금 받는 것 말고도 자기가 경작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임대를 줘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의 일부를 또 자기가 수취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가능한 게 농지연금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농지니까 경작을 안 하면 땅이 피폐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게 주택연금하고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14번에 가게 되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요. 거기 보면 이제 담보가 되는 이제 대상되는 주택은요. 주택법상 이제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및 아파트 이렇게 되고요.
임대형 노인복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는 제외가 된다는 거. 그리고 3번에 보다시피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주택연금은 변동금리 방식이라는 거. 그리고 5번에 가면 담보주택 가격이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후 남는 잔여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상속이 된다는 얘기죠. 남는 잔여액은 모자란 게 있어도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나오죠. 1번에 보면 10년, 15년, 20년, 30년 등 장기로 대출을 하고요. 신청 시 차입자는 민법상 성년이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환 방식은 원리금, 원금 또는 채증식인데 채증식을 적용하려면 40세 미만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금리는 고정금리고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거. 그리고 주택담보가치의 기준은 9억 원이 아니라 얼마? 9억이 아니라 얼마? 6억이죠. 6억. 9를 돌리면 6억이죠. 그죠? 주택연금은 몇억 원 이하의 주택. 얘는 몇억 원 이하의 주택. 얘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죠. 얘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한쪽만 기억하면은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7번 문제 있죠? 254페이지에. 17번 가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27회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거기 2번에 가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3억이 아니라 얼마? 이건 보는 순간에 바로 찍을 수 있죠. 정리가 돼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문제들도 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거까지 감안해서 정리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개발 관리 여기 있죠. 잠깐 쉬었다가 이쪽을 정리하시죠.